망치를 아까 보여주면서 땅땅땅 내려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에서는 법정에서 그런 망치를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법정에 아예 망치 자체가 없고요. 변호사가 이 있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 것처럼 정의가 구현되는 시원한 사이다 같은 장면들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잘못 전해진 거 아닌가, 이런 장면도 현실에서는 사실 볼 수 없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법조계의 다양한 TMI를 전해드립니다. 저는 원래 법조계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치과 의사를 했었고요. 그 중에서도 교정 전문의로 실제 진료 활동을 했었습니다. 법조계에 들어와서는 판사로 근무를 하다가 부장판사까지 하고 지금 변호사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다양한 사람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이 모이다 보니까 제가 경험한 것을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광화문 TMI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상식뿐만 아니라 법조계, 특히 이제 제가 근무했던 법원이나 로펌에 대해서 직접 생활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게 지루하지 않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법조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사실 법조계가 상당히 그 베일에 쌓여진 곳이어서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만 재판 장면이나 뭐 변호사들의 삶이나 이런 걸 보다 보니까 현실에선 존재하지 않는 내용들을 실제 현실이 그런 것처럼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드라마나 영화 속에 나오는 재판 장면을 먼저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고 실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번 영상을 볼까요? 사건 번호 2025가 합천 234에 관하여 본 재판부가 내린 판결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됩니다. 이상 판결 선고를 마칩니다. 네, 첫 번째 오류는 바로 법정에서 망치를 아까 보여주면서 땅땅땅 내려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장면을 좀 들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 뭐 흔히 판사들이 그렇게 망치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현실에서는 법정에서 그런 망치를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법정에 아예 망치 자체가 없고요. 그럼 옛날에 사용하다가 뭐 요즘에 없어졌냐?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법정에서 그런 망치를 사용한 적이 전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방송 작가분한테 아니 법정에서 망치 안 써요, 왜 자꾸 그런 장면을 넣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유 우리도 알아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장면이 안 나오면 시청자들이 뭔가 허전해하고 빠진 것 같다고 막 불만을 제기해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없이 쓰는 겁니다 하시더라고요. 미국은 이런 망치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같은 경우는 졸업식을 할 때 단과대별로 단과대를 상징하는 물건을 들고 졸업식에 입장하는 전통이 있어요. 뭐 의대 같으면 청진기를 들고 나오고요. 농대 같으면 막 이렇게 뭐 볕단 같은 거, 농작물을 들고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스쿨은 장난감처럼 만든 작은 법정용 망치를 나눠줘요. 그러면 그걸 들고 나와서 막 흔들면서 입장을 하는 거죠. 저도 그때 받은 망치를 기념으로 지금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법정용 망치가 판사를 상징하는 물건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아마도 그런 역량 때문에 한국에 건너오면서 마치 판사가 그런 망치를 사용하는 것처럼 잘못 전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진짜 망치를 쓰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의사당하고 경매장입니다. 국회의사당이나 지방의회 의사당에서는 뭔가 안건을 통과시킬 때 망치를 3번 땅땅땅 내려쳐요. 그리고 경매장에서도 딱 망치를 내려칠 때 뭐 100만 원 이렇게 외치는 값을 영어로 해머 프라이스라고 부를 정도로, 낙찰가란 얘기겠죠. 그렇게 부를 정도로 나름 의미가 있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의사당과 경매장에서는 아직도 사용이 되지만 법정에는 없어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법정에도 그런 게 좀 있어서 판결할 때 좀 두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던 적이 좀 있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 변론 시작해주세요. 네, 재판장님. 본 사건의 피고인은 개인의 탐욕과 무책임으로 인해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번 오류는 변호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를 제기하는 장면이네요. 규정상 뭐 이런 행동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갑자기 진행되는 재판을 변호사가 벌떡 일어나서 끊는 거는 재판부에게도 그렇고 상대방에도 그렇고 상당한 무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적어도 변호사들은 갑자기 재판 중에 이렇게 예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끊는 경우는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마도 제 생각에 이런 장면은 미국 법정 드라마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미국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만 이제 미국은 배심 재판이 좀 활성화되어 있고 그래서 극적인 효과를 위해 미국 법정 드라마는 배심 재판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배심원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에게 뭐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적법하지 않은 신문 방식을 사용한다든지 하면 잘못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변호사가 바로 제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변호사들이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objection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objection이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냥 이의 있습니다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드라마를 보고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변호사가 이의 있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 잘못 전해진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만약에 뭔가 재판부에게 절차 진행에 관해서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은 아주 정중하게 재판장이 송구합니다만 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재판부가 말씀하시죠 하면 뭐 이건 이렇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의견을 말하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재판 진행을 끊는 일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오류로 법정에 앉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증인으로 나서거나 아니면 판사석 정면에 있는 문이 벌컥 열리면서 막 증인이 당당하게 등장을 하거나 하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장면도 현실에서는 사실 볼 수 없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법정은 판사들이 앉아있는 법대에서 출입문이 보이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현실 재판에서는 하루에 수십 건의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당사자들이 계속 법정을 들락날락거리겠죠. 그런데 판사석에서 딱 판사가 앉아있는데 정면의 문이 시도 때도 없이 열리고 닫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나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판사가 정신 사나워서 재판에 집중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정은 판사석에서 사람이 들고 나는 게 잘 보이지 않도록 옆쪽으로 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갑자기 판사 정면에 있는 문이 탁 열리면서 판사를 바라보고 증인이 뚜벅뚜벅 걸어오는 그런 장면은 구조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드라마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보면 서프라이즈 하듯이 갑자기 깜짝 증인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막 결정적인 증언을 해서 나쁜 놈의 그동안의 악행이 밝혀지고 그러면서 막 정의가 구현되는 막 그런 시원한 사이다 같은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통쾌하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절차상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제 왜 그런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증인은 신청한 측에서도 뭐 이걸 봤냐, 이런 사실을 아냐, 뭐 이러면서 질문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 상대방도 동등하게 반대 신문을 할 기회가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깜짝 증인을 신청한 측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말을 할 것이고 무엇을 아는지를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은 이 사람이 증인으로 나올 거를 전혀 예상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고 뭘 알고 어떤 소리를 할 건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반대 신문을 할 수는 없죠. 서로 공평하게 기회가 부여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깜짝 증인이 나오게 되면 신청한 측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재판 절차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하자가 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 하루에 수십 건의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뒤에 줄줄이 사건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정도 되지 않은 증인 신문을 하려면 뒤에 기다리고 있는 재판을 다 미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런 경우 판사는 증인 신문을 할 날짜를 따로 정하고요. 그 날짜를 정한 후에 그때까지 양 당사자가 동등한 시간을 가지고 각자 물어볼 내용을 준비해서 예정된 날에 나와가지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공평하게 신문을 하게 되죠. 재판장님,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현장에 없었음을 증명하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부디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정은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인정합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합니다.
네, 이번 오류는 재판을 마친 날 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장면이네요. 이렇게 재판을 마치고 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거는 규정상 가능하기도 하고요. 또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권장되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장면이 사실상 불가능한 게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재판만 하는 걸로는 안 돼요. 사무실에서 기록도 봐야 되고요. 증거와 대조도 해야 되고 결론을 내린 후에 판결문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게 다 맞춰지지 않으면 판결을 선고할 수가 없어요. 한번 재판기일이 열리면 그날 한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재판하는 줄 알고 계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급하거나 중요한 사건은 하루에 몰아서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하루에 수십 건의 사건을 재판을 하게 되고요. 오늘 한번 재판이 열리면 뭐 한 달 뒤나 두 달 뒤에 또 이제 재판을 하고 그렇게 여러 번 재판을 하고 나서 기록 파악이 되고 사건에 대한 파악이 되면 그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사건이 처음 법원에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 판결이 선고되려면 짧아도 한 1년, 정말 긴 사건은 막 4, 5년이 걸리기도 해요. 이미 재판을 많이 진행을 해서 이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는데 한두 가지 쟁점만 확인하고 나서 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는 있어요. 아니면 사안이 너무 간단해서 뭐 바로 결론을 내고 판결을 쓸 수 있는, 판결 쓰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이고요. 일반적인 재판은 오늘 재판을 마쳤다고 그날 바로 선고를 하는 경우는 현실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변호인, 변론 시작해 주세요. 재판장님, 검찰 측은 피고인을 유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간접적인 정황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시각 현장에서 200km 떨어진 곳에서 통화를 나눈 기록이 있습니다. 이번 장면 역시 법정 드라마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변호사가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판사 앞으로 나가서 방청석을 바라보면서 열변을 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만일 변호사가 이렇게 법정 앞에 나와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말을 한다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판사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빨리 앉으라고 아마 제지를 하게 될 겁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법정에서 다 말로 하지 않아요. 사실은 서면에다가 자기의 주장을 다 써서 증거를 붙여가지고 재판부에게 제출합니다. 그럼 아까 판사가 사무실에서 기록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보는 기록이 바로 당사자들이, 변호사들이 낸 서면을 읽는 겁니다. 따라서 판사들은 사무실에서 그런 서면을 보고 이미 사안의 내용을 거의 파악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법정에서 이 모든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저리 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가 없죠. 따라서 실제 재판에서 변호사가 이렇게 뭐 판사 앞에 나가서 방청석을 바라보면서 사건의 내용을 설명하는 이런 일은 별로 보기 어렵습니다. 유일하게 변호사가 판사 앞이나 아니면 좀 서서 무언가 얘기를 하는 경우는 PT를 할 때가 있는데 그 PT를 할 때 정도는 그럴 수 있지만 일반적인 변론에서는 서면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선에서 변론을 하고 끝내지 서면의 내용을 지금처럼 이렇게 앞에 나가서 장황하게 떠들고 열변을 토하는 일은 저는 최소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이것도 제 생각에는 미국 법정 드라마 영향인 것 같아요. 아까 배심 재판 말씀드렸는데 배심 재판은 이제 배심원들을 설득을 해야 되니까 당사자들이 증거를 배심원에게 제시하고 또 배심원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배심원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뭔가를 보여주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되고요.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뭔가 이렇게 변호사들이 막 나와서 방청석을 보고 웅변하듯이 열변을 토하면서 변론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가 생긴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TMI, 드라마나 영화 속 재판 장면의 진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현실과 드라마가 다른 거는 법정 드라마뿐만 아니라 뭐 의료 드라마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직군이나 다 비슷할 텐데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현실과 혼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판의 현실적인 모습은 드라마나 영화와 달리 훨씬 정갈하고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재판 한 건 한 건이 무겁고 진중하게 진행된다는 점은 현실 재판이나 아니면 드라마, 영화 속에 있는 재판이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광화문 TMI 첫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답글 달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화문 TMI의 하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